땡추도 알다시피 나는 한평생 치마 둘은 두 발도 치는 온갖 종류 다 먹어봤네. 수천여도 먹어봤고 유부녀도 먹어봤고 몸종도 대갓집 마나님도 신들린 무당도 박물장수도 수절과부도 궁녀도. 그러나 우첨지는 탁배기 한 사발을 단숨에 들이켰다. 딱 하나 못 먹은 게 뜸을 들이던 우첨지가 말을 이었다. 여승이야. 허럴처사가 헐헐헐헐 너털웃음만 허공에 날렸다. 평생 소원일세. 나 좀 도와주게. 이 소원을 못 풀면 죽어서도 9천을 맴돌 거야. 처사님, 나 좀 살려주시오. 맨날 땡추라 부르다가 궁하면 처사다. 천석군 부자의 천하의 노랑이 우첨지는 거지가 와도 식은 밥 한 번 주는 법이 없지만 주색 잡기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 처사님, 이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불가능한 일이오. 글쎄, 허럴처사가 술자리에서 일어서며 묘한 여운을 남겼다. 가사장삼을 잡는 우첨지를 뿌리치고 처사는 떠나갔다. 중도 아니고 관상쟁이도 아니고 직관도 아니고 수행하는 도사도 아닌 허럴처사는 일정한 거처 없이 구름 따라 바람 따라 헐헐 웃음만 흘리고 다니는 괴짜다. 다음 날 우첨지가 술이 깨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글쎄라는 말이 자꾸 떠올랐다. 우첨지는 눈이 빠지게 처사를 기다렸다. 보름이 지나서야 주막에 사동이 달려와 허럴처사가 나타났다고 알렸다. 우첨지는 처사를 주막 안방으로 모시고 너비아니 안주에 머루주로 대낮부터 술판을 벌였다. 두 사람은 술에 취해 주막을 나왔다. 처사가 앞서고 우첨지가 뒤따랐다. 석가탄 신일이 며칠 남았는데 날씨는 초여름처럼 더워 두 사람은 연신땀을 훔쳤다. 거의 20여리를 걸었다. 두 사람은 여승들만 수행하는 음곡사로 가는 산길에 접어들었다. 얼마나 올랐나. 앞서가던 허럴처사의 손짓에 우첨지가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개울 건너 음곡사 소유의 밭에서 여승 하나가 김을 메고 있었다. 기나긴 4월, 해도 떨어지고 숲속에 어둠살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바람소리, 새소리뿐인 적막강산에 개울 건너 밭매는 여승과 허럴처사, 그리고 우첨지뿐. 아직 밤은 오지 않았다. 그때 여승이 일어나 호미를 나뭇가지에 걸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바깥에서 옷을 벗기 시작했다. 승복을 모두 벗어 밭둑에 놓고 발가벗은 채 개울로 내려가 멱을 감았다. 우첨지는 개울을 돌아서 건너 여승이 밭둑에 벗어놓은 옷을 집어들었다. 얼마 후 멱을 감은 여승이 밭둑으로 올라왔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옷이 없어진 것이다. 숲에서 우첨지가 벌거벗고 나타나 여승을 안고는 옷을 깔아놓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발버둥치며 목이 찢어져라 고함을 쳐봐도 돌아오는 건 가느다란 메아리뿐이었다. 한식경이 지나 우첨지가 바지춤을 추켜올리며 숲속을 나왔다. 허럴처사와 함께 불이 나게 산길을 내려가는데 컴컴해지는 숲길에서 등짐을 진 오서방을 만났다. 첨지 어른, 처사님, 여기는 웬일이십니까요? 초파일 준비를 한다고 팥을 한자로 지고 오르던 오서방이 대답도 없이 헐레벌떡 산을 내려가는 두 사람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다음 날 난리가 났다. 음곡사 여승 하나가 웬 남정네에게 겁탈을 당하고 나뭇가지에 목을 매 자살했다는 소문이 온 고을에 파다하게 퍼졌다. 음곡사의 초파일은 부처님 오신 기쁜 날이 아니라 자살한 스님의 다비식을 올린 슬픈 날이 됐다. 고을 사또의 진두지휘로 수사가 시작됐다. 허럴처사와 우첨지가 용의자로 체포돼 옥에 갇혔다. 다음 날부터 형틀에 묶여 곤장을 맞을 판이었다. 두 사람만 갇혀있는 옥 중에서 벌벌 떨던 우첨지가 허럴처사에게 매달렸다. 결국 우첨지는 재산의 반을 내놓기로 하고 풀려났다. 엄청난 돈으로 음곡사의 비가 새는 요사와 법당을 중건하고 고을을 가로지르는 용미천 돌다리 공사를 재개했다. 자살한 여승에게도 무거운 전대가 돌아갔다. 밭매던 여승은 30리박 나루터에서 잔수를 팔며 실제로는 돗자리를 깔고 몸을 파는 들병이었다. 자살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전대를 받아 흔적 없이 사라졌다. 음곡사 마당에서 행해진 다비식도 가짜였다. 허럴처사가 총감독을 하고 나루터 들병이 사또, 음곡사 주지,
등짐을 지고 가던 오서방이 출연하여 마당극을 펼친 것이다. 너무나 감쪽 같은 연출이라 두고두고 오첨지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오첨지는 평생 소원이었던 여승에 대한 욕심을 풀었지만 재산의 반이 날아가고 매독에 걸렸다. 이양소는 자가 여건으로 고려말 사람이다. 태종 임금과 같은 해 태어난 동갑내기 친구였다. 그는 홍무 임술년에 태종 임금과 같이 진사가 되었다. 두 사람은 젊었을 적에 서로 친했다. 양소는 혁명이 일어나자 연천 도당곡으로 숨어들었다. 태종이 친히 그 집에까지 찾아갔다. 술상을 차려두고 옛일을 이야기하다 함께 시구를 지어 화답했다. 임금이 먼저 지었다. 가을비 반쯤 개니 사람이 반쯤 취함이라 양소가 즉시 화답했다. 저녁 구름 처음으로 거치니 저녁달 비로소 나타났네. 월초생은 임금이 젊었을 적 사랑하던 기생의 이름이었다. 임금이 평상에서 내려와 양소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대는 진정 내 오랜 친구일세. 임금이 뒷수레에 타고 가자고 명했으나 양소는 사양하며 끝내 나아가지 않았다. 선비들은 그 거처를 왕임리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엄하커 어수정으로 부르는 곳이다. 일찍이 양소가 임금과 함께 곡산 청룡사에서 공부했는데 그 산수를 좋아하게 되어 나중에는 그곳 군수가 되고 싶다고 했다. 임금이 그 말을 기억하고는 양소를 곡산 군수의 제수에 벼슬에 나오게 했다. 양소는 또 명에 응하지 않았다. 임금은 그 뜻을 가상히 여겨 거처하던 산에 청화라는 이름을 내렸다. 백이숙제의 청푼과 희의의 화산을 따온 것이었다. 임금이 그 뒤에도 여러 번 불렀으나 양소는 나가지 않았다. 마침내 사는 곳에다 집을 지어주고 이화정이라고 쓰인 편액을 붙여주었지만 양소는 거기에 살려고 하지 않았다. 양소는 깊은 골짜기에 오두막을 짓고 안분당이라고 이름 지었다. 마당에는 살구나무를 심었다. 검은 꼴을 타고 책을 읽으며 늙어가겠다고 하여 스스로 금은이라는 호를 지었다. 양소는 죽음을 앞두고 스스로 고려진사 이 아무개라는 명정을 썼다. 임금이 소식을 듣고 탄식하며 말했다. 살아있을 적에 그 뜻을 굽히게 하지 못했으니 죽어서도 관직으로 그를 더럽힐 수는 없지. 특별히 양소에게 청화공이란 시호를 내렸다. 그리고 국사 무학대사를 보내 철원의 무덤 자리를 정해주려 했다. 그러자 양소의 아들이 아버지가 연천을 벗어나지 않는 곳에 장사 지내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말했다. 수령이 이 사실을 아뢰니 임금은 철원 땅 십리를 떼어 연천에 속하게 만들고 그 땅의 논밭과 숲과 골짜기를 모두 하사했다. 양소의 무덤에 묘지기를 두었고 양소의 아들을 불러서 관직을 내렸다. 그때 원천석, 나물진, 석연 등도 있었는데 양소와 함께 모두 세상을 피해 뜻을 굽히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들을 고려사처사라고 불렀다. 네 이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원님의 말에 동원들에 꿇어앉은 박찬봉이 왕방울 눈을 뜨고 소인은 죄 지은 게 없습니다요. 하자. 원님은 다짜고짜 여봐라 저놈에게 곤장 10대를 안기고 옥에 쳐넣으렸다. 고함쳤다. 늙은 박찬봉이 찢어진 엉덩이를 안고 옥 속에 갇힌 그날 밤 원님의 사촌동생인 집사가 도둑고양이처럼 살며시 박찬봉네 집으로 스며들었다. 초상집처럼 가라앉은 집에 원님의 집사가 찾아오자 박찬봉의 아들은 구세주를 만난 듯 그에게 매달렸다. 그날 밤 박찬봉은 풀려났고 집사는 원님 숙소로 달려가 소매 속에서 한마지기 논문서를 내놓았다. 이것이 원님의 수탈 방식이니 해주 백성들은 죽을 지경이다. 고혈을 짜는 데는 있는 집 없는 집을 가리지 않았다. 논밭 한 떼기 없는 집은 부역에 나가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하고는 일전 한 입 싹도 못 받았다. 원님이 그런 돈까지 가로채는 것이다. 산속의 중에게도 세금을 매겨 시주로 들어온 재물을 빼앗아
제 주머니를 채웠다. 어떤 사람들은 원님에게 하도 시달려 산속으로 들어가 운막을 짓고 살았다. 원님은 심지어 육방 관속들도 트집을 잡아 목을 자르겠다고 엄포를 놓아서 재물을 빼앗았다. 마침내 말발개나 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원님을 성토하는 데는 선비도, 스님도, 심지어 원님 밑에서 일하는 이방과 예방도 한 목소리를 냈다. 그들은 병방까지 참여시켜 집둥우리를 태우기로 했다. 어느 날 술에 취해 수천 기생을 껴안고 자는 원님을 해주고 올 사람들이 덮쳐 포박, 집둥우리 속에 가두었다. 이튿날 아침 해주 경계인 박고개에는 원님 집둥우리 태우기를 구경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고을 백성들이 원님을 포박하는 것은 일종의 밀란이지만 집둥우리까지 하는 것은 육방관속도 묵인하는 것이라 나라에서도 어쩔 수 없이 해임을 하고 새 원님을 내려보내는 것이다. 거의 점심나절이 되어서야 머리만 내놓고 집둥우리에 쌓인 원님이 지게 위에 실려 나타나자 고개를 덮은 고을 백성들 웃음소리가 산천에 울려 퍼지고 온갖 야유와 욕설이 퍼부어졌다. 고개 위에서 해주 밖으로 원님의 집둥우리를 굴려버렸다. 백성들의 박수 소리에 떠밀려 대굴대굴 굴러내린 집둥우리가 고개 아래 도랑에 처박혔다. 그때 얼굴을 못 들어야 하러님이 우하하하 웃기 시작했다. 저 화상이 미쳤구먼. 선비와 스님과 백성들이 중얼거리며 혀를 찼다. 물을 끼얹은 듯 일순 조용해지자 웃음을 멈춘 원님의 대갈릴성.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5,000냥을 바치고 원님 자리에 앉게 된 나는 10,000냥을 우려내 목표를 달성했으니 남은 1년은 선정을 베풀려고 했는데 이렇게 쫓겨나는구나. 요즘 원님 자리값이 올라 10,000냥은 줘야 살 터인즉 새 원님한테 새로 호되게 당해봐라. 백성들이 웅성거렸다. 틀린 말이 아니다. 고을 원로들이 머리를 맞대고 수기하고 나서 부랴부랴 가마를 가지고 와 원님을 다시 태워서 되돌아갔다. 민초씨는 청빈한 선비다. 물려받은 재산은 넉넉지 않았지만 부지런히 논밭을 일궜고 뼈대 있는 집안에서 시집온 부인은 알뜰하게 살림을 꾸렸다. 비록 초가지만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해놓고 마당가의 텃밭도 반듯하게 다듬어 놓았다. 젊은 시절 비록 과거에는 낙방했으나 이날 이때껏 농사를 지어오면서도 책을 놓는 법이 없어 동네의 서찰이나 비문은 모두 민초씨 몫이었다. 글하는 사람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면 반가이 맞아 밤새도록 글솜씨를 주고받았다. 걱정 없는 민초씨에게 단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책은 멀리하고 잡기에 빠져있는 10살 먹은 아들이었다. 호박의 말뚝 박기, 참외의 수박서리, 남의 집 닭서리, 여간 말썽꾸러기가 아니었다. 어느 초여름날 들에서 돌아온 민초씨가 평상에서 점심상을 받았다. 텃밭에서 뜯어온 상추가 그득히 상에 올랐다. 아들 녀석이 큰 대접에 우물물을 떠오자 민초씨가 손을 씻었다. 바로 그때 구겨진 갓에 해진 두루마기를 입고 단보찜을 진 남루한 과객이 살인문을 열며 들어왔다. 지나가던 길손입니다. 물 한 모금만 주시지요. 하지만 끼니 때 찾아온 손님을 물 한 모금만 대접하고 보낼 민초씨가 아니었다. 보아하니 요기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소찬이지만 겸상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죄송해서. 민초씨는 부엌 장지문 쪽을 향해 밥과 수저를 내오라며 아내를 불렀다. 그때 길손이 민초씨의 손 씻은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닌가. 민초씨가 대경실색. 그 물은 내 손. 하는데 민초씨 아들이 쪼르르 달려오더니 길손이 반쯤 마시다가 내려놓은 손 씻은 물을 두 손으로 잡고 벌컥벌컥 다 마셔버렸다. 그러고는 생긋이 웃으며 길손을 쳐다보고 저희 집 우물 물맛이 좋지요. 재작년에 아버님과 작은아버님이 팠어요. 아, 그렇구나. 물맛이 꿀맛이군. 길손은 마파람에 개 눈 감추듯 고봉밥을 다 비우고 백배 인사를 하고 가던 길을 갔다. 길손이 떠나고 나서 민초씨가 아들을 불렀다. 길손은 손 씻은 물을 모르고 마셨다지만
너는 왜 마셨느냐? 그 길손이 아버님 말씀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손 씻은 물인 줄 알았다면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민초씨는 아들 녀석이 말썽꾸러기이기는 하지만 보통 내기가 아니란 걸 알았다. 길손도 물을 마시다 말고 손 씻은 물이란 걸 알아차렸고 그 아들이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길손은 암행어사였고 7년 후 민초씨의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자 자기 밑에 두고 키워 나중에 우의정까지 오르게 했다. 이조 중종 때의 최숙생은 일생을 통하여 단 한 번이라도 소신을 굽혀본 일이 없을 만큼 성격이 강직하기로 이름난 사람이었다. 가까운 친구의 청이라 해도 그것이 사리에 어긋난다 생각되면 결코 들어주는 법이 없었다. 그는 한다 하는 세도가들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아도 절대로 이에 굴복하고 따르는 일이 없었다. 그는 결국 나중에 벼슬이 우찬성에까지 이르렀는데 그에 앞서 충청관찰사에 임명되었을 때의 일이다. 당시 이장곤, 성몽정, 김세필 등의 쟁쟁한 학자와 고관들을 길러낸 이세정이란 학자가 충청도 청양 땅에 현감을 하고 있었다. 그는 경악에는 정통하나 관운이 도무지 없어 과거를 여러 차례 보았으나 그때마다 보기 좋게 낙방하였다. 하는 수 없이 벼슬하기를 단념하고 후생을 가르치기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당대 인류의 학자와 세도가들을 배출했으며 그 여러 제자들이 협력하여 그를 청양현감이 되도록 힘써주었던 것이다. 그래서 뜻한 바대로 현감이 되는 데는 성공했으나 이세정은 원래 성질이 둔한 데다 지나칠 만큼 곱기만 하고 그 밖에 아무 재능도 없었으니 그 현정이 잘 될 리가 만무하였다. 이때 마침 최숙생이 충청관찰사의 직을 제수받고 부임을 하게 되었다. 이에 이세정의 여러 제자들은 일부러 최숙생을 찾아가서 말했다. 청양현감은 우리 여러 사람의 스승이십니다. 학문이 풍부하고 지조가 고매하시니 함부로 대하지 말고 각별히 두어하여 주기 바라오. 이렇게 여럿이 입을 모아 그를 칭찬하며 신신당부했다. 그리하지요. 최숙생은 선선히 응낙하고는 부임하자마자 청양현감부터 파직하고 말았다. 현정불량이 그 이유였다. 그 후 최숙생이 관찰사를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오자 이세정의 여러 제자들은 그를 방문하여 저마다 한마디씩 원망을 했다. 탐관오리와 번법관리들이 부지기수인데 하필이면 우리 스승부터 파직했을 건 뭐요? 스승께서 다소 졸하다고는 하지만 우리 여러 사람의 체면을 보아서라도 그렇게는 못할 터인데 너무 과하지 않소? 최숙생은 이렇게 대꾸했다. 다른 고을의 수령들이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도둑놈은 그 한 사람뿐이나 오히려 백성들에게 미치는 해는 사소한 것이요. 한데 청양현감으로 말하자면 당자는 비록 청렴 결백하다 하나 그 밑에 큰 도둑들이 우글우글하니 백성들이 견디어낼 수 있겠소? 뿐만 아니라 그 뱃속에 아무것도 든 것이 없으니 어찌 한 고을의 수령이 될 수 있겠나 말이요. 그러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따져 물었다. 스승의 뱃속이 비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오? 뱃속에 사서 육경이 가득 찼는데 비었다니. 최숙생이 싱긋 웃으며 말했다. 이공의 뱃속에 제 아무리 사서 육경이 가득 찼다고 한들 귀공들이 그것을 다 퍼내서 자기들 뱃속에 넣고 그로써 저마다 장원급제를 하여 고관 대작들이 되었으니 이공의 뱃속에 무엇이 남아있겠소? 최숙생이 이렇게 태연히 말하니 만자가 크게 웃고 말았다.